우리 한국인들에겐 빵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파리바게뜨. 압도적인 전국 단위 규모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제가 프랜차이즈 업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고,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파리바게뜨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부럽다, 너 성공했구나, 빠바 정도면 최소 중박은 치겠다, 그런 반응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파리바게뜨가 최근에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정말 무섭게 성장해 매년 1200억, 1300억을 벌던 건실하던 회사는 어디 가고, 가장 최근엔 영업이익이 6분의 1 토막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려 전국 단위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대전의 한 도시에서만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성심당에게도 영업이익이 추월당했다는 건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뉴스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40년의 파리바게뜨 역사상 처음으로 14개 계열사에서 대규모 희망퇴직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이대로 침몰할 순 없다, 절치부심했던 파리바게뜨에게 마지막 한 수가 있었으니 바로 아시아로는 중국, 베트남, 또 서방권으로는 유럽과 미국으로 힘차게 해외로 진출했는데,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던 해외 법인들마저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할 것 없이 적자 일색입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베이커리 황제로 당당히 군림했던 파리바게뜨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빵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이 명실공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리바게뜨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폐업률이 정말로 낮아서 자영업 프랜차이즈 업계에 그야말로 귀족이라고 불리던 파리바게뜨마저 최근엔 상황이 정말로 좋지가 않죠.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이 200억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얼핏 듣기에는 야 파리바게뜨 빵 엄청 비싸잖아, 꽤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 경영 악화로 파리바게뜨의 이익률이 무려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신문 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흑우야, 너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파리바게뜨에 들어가는 원자재들, 생지들 알지? 원래 SPC 일가 사람들이 따로 자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왕창 남겨먹고 있으니까 파리바게뜨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낮게 보이는 걸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파리바게뜨나 SPC 그룹을 생각하면 바로 이런 꼼수를 떠올리는 이유가 있죠. SPC 계열사 중 하나인 삼립이 판매하는 밀가루, 다른 업체보다도 꽤나 비싼데 다른 계열사들에게 2천억 원씩 팔아서 추가적인 이윤과 통행세를 챙겼다, 공정위에 국장님까지 나서서 빵의 원재료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빵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았다, 그런 거였어? 심지어 오피셜로 무려 650억이라는 과징금까지 맞은 이력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최근엔 SPC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의 연결 손익 개선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파리바게뜨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의 성적표도 꽤나 삐리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에 생지를 공급하는 SPC 삼립의 경우에는 한 분기 흑자, 한 분기는 적자, 이런 거의 똔똔 수준의 손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적자를 커버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자주 보는 그런 레디메이드 빵들을 통해서 겨우 적자를 메꾸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5년 10년 전에는 파리바게뜨가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겨먹고 또 그 중에서도 삥땅을 친 역사가 있었다면, 최근엔 이건 정말 그룹 전체 위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전부 다 떡락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파리바게뜨가 매출도 떡락하고 영업이익은 개떡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리바게뜨와 SPC 그룹은 지난 10년 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망사고, 부당한 내부 거래로 인한 과징금, 또 증여세 회피 의혹, 이렇게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도대체가 한 가지 이유를 꼽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파리바게뜨를 옛날보다 덜 가게 되는 이유 간단하죠. 비싼데 맛도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바게뜨 생크림 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파리바게뜨에서 가격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800원, 3,200원 하던 게 코로나를 거치고 매년 몇백 원씩 꾸준하게 오르더니 꼴랑 4알 들어있고 1분이면 다 먹는 빵이 무려 5,600원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그날 크림슈가 먹고 싶었는데 이 가격표를 보고 차마 이 돈을 주고 살 순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파리바게뜨나 우리나라의 빵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을 위시한 한국의 빵값은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훨씬 높은 여타 선진국들보다도 몇 배나 비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선 도대체 어떻게 빵 사 먹으라는 거냐, 분통 터지는 현실이 아닐 수 없지만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로와 같은 빵 사업체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억울합니다 외치고 있다죠. 아니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싶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일단 빵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국민들의 평균적인 1년 빵 섭취량이 70kg, 200kg까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은 그거의 반의 반도 소비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빵 관련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할 수 없고 빵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게 돌아간다. 특히나 한국은 밀 수입량이 99%를 차지하는데 빵을 만들 때 다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죠. 빵 사업자들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래 안타깝지만 한국의 사정이 그렇다니까 우린 비싸게 빵을 먹을 수밖에 없겠네? 라며 쉽게 수긍을 했을 텐데, 요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들고 SNS 통해서 전 세계 정보를 아주 쉽게 얻죠. 일본은 한국과 굉장히 유사하게 밀 소비의 90%
90%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미친듯이 비싼 빵 가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디 보자. 일본의 평범한 빵집에서 견과류가 올라간 페스츄리 900원, 옆에 있는 빵도 900원. 야, 일본은 빵 졸라 싸잖아. 한국인들을 단체로 호구로 보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대목이죠. 파리바게뜨 같은 빵집들이 개빡치는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재작년 전쟁으로 밀 가격이 한창 올랐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때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빵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쭉쭉 올렸습니다. 무려 물가 상승률보다 3배가 넘게 빵 가격들을 이때다 싶어서 올렸죠. 아니 근데 최근엔 어떻죠? 국제 밀 가격이 한창 때보다 반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밀 가격이 떨어진 지 2년이 지났는데 고작 일부 제품군에서 200원, 300원, 400원씩 내리는 게 어디 있나요?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죄다 빵 가격이 놀라지, 안 그래요? 더 이상 국민들이 제빵 회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속아주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파리바게뜨 비싸기만 하고 맛도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서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의 영업이익이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반전은 국내 베이커리 업계의 몰락이 아니라 파리바게뜨가 혼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성심당과 같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가성비로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은 성심당 이외에도 최근 우리 곁에 노티드 도넛, 런던 베이글, 아티스 베이커리와 같은 고작 몇 개의 매장에서 믿겨지지가 않는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에 나타난 베이커리 브랜드들의 특징이 있죠.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처럼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전국 단위의 문어발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핵심지의 일부 지점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큰 단위의 인건비, 또 마케팅 비용, 물류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 모델에 훨씬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장들을 가장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이번 타이밍엔 베이글이 뜰 것 같은데, 또 이번 시즌엔 왠지 소금빵이 히트할 것 같아, 이렇게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 욕구를 빠르게 캐치하고 정말 몇 개월 단위로도 런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최근 있었던 두바이 초콜릿 대란만 봐도 SNS의 발달 탓인지 한번 인기가 불살라지면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또 그 인기의 텀이 굉장히 짧아진 듯한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단위의 무거운 그런 프랜차이즈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세븐일레븐이나 맥도날드처럼 어디를 가나 든든하게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화를 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였고 앞으로도 그럴 줄만 알았는데, 이런 패스트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또 과거에 큰 공룡이었던 회사들이 과장을 좀 못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엔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근 스타벅스가 정말 변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인터넷 여론도 커피가 더 이상 맛있지 않다, 또 스벅 굿즈는 완전 구대기가 됐다 라는 여론이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벅스는 3년 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내 유통업계 강자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 50%를 전량 매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지분을 더 사면 더 샀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진 않았기 때문이죠. 스타벅스 본사가 일본에 처음 진출했을 때에도 마치 한국의 신세계처럼 사잡이란 회사와 5대5로 합작회사로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지분 덕후로 유명한 스타벅스는 사잡이에게서 야금야금 지분을 인수하더니 2014년엔 지분을 100% 확보하는 데 성공해서 파트너십을 종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는 중국의 그 수많은 매장을 내면서 지분을 단 1%도 파트너 회사 알리바바에 넘기지 않았죠. 그런 스타벅스이기에 신세계가 이렇게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이렇게 대거 살 수 있었던 일이 정말 미스터리에 가까울 정도의 일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신세계가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엄청나게 비싸게 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거래된 컴포즈 커피를 보면 업계에선 카페 프랜차이즈의 멀티플을 1년 영업이익의 약 13배 정도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를 놓고 보면 신세계 패밀리가 스타벅스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멀티플을 약 12배로 쳐서 구매했으니까 너무 나쁘지는 않은 거래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불과 1년 만에 스타벅스 코리아 이익이 반토막이 나버렸죠. 신세계 입장에선 무려 시세의 2배가 넘는 웃돈을 주고 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 M&A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버린 신세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다른 계열사들도 최근 실적이 맞뚝치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국민들이 많이 사주는 스타벅스 커피를 팔아서 만회하자 라는 생각을 가진 거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이른바 국민한테 돈을 뜯은 한국 기업들이 한 수 위에 있는 미국 기업한테 돈을 뜯겨 그 손해본 돈을 다시 국민한테 벌충하는 그런 악의 순환고리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최근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스타벅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요즘 스타벅스 정말 왜 이러냐 말씀들이 정말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야 그냥 너 개인적인 착각이야, 스타벅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뭔가 스타벅스가 더 이상 프리미엄 느낌이 아니라 가격이나 맛, 서비스 모든 면에서 조금씩 계속 짜쳐지는 것 같죠? 가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아주 오랫동안 4,100원의 가격을 유지해왔죠. 업계에선 더 받고 싶어도 스타벅스가 4,100원을 받아버리니까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스타벅스 가격 아래에서 설정을 해왔고, 심지어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폴바셋조차도 꼴랑 200원밖에 더 안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엔젤리너스는 진짜 배짱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신세계 이마트가 스타벅스의 잔여 지분을 인수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약 8년 가까이 유지하던 이 가격을 약 10% 이상 올려버리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당시가 워낙 고물가 시대라 그래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한 찰나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가격표에 잉크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전에 주력 메뉴 상품들의 가격을 약 3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 올린다는 기습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주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였는지 단골 고객들을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스타벅스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아마 많은 스타벅스 단골 팬분들은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스벅 커피를 즐길 수 있겠다 설레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꿈이 와장창 깨져버렸죠. 한 달에 9,900원을 내고 음료를 몇 잔을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음료를 단 30% 할인받는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제조음료 쿠폰은 오후 2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당당히 적어놨는데, 아니 양심이 있나 싶어요. 사람들이 다들 아침에 잠 깨려고 아니면 점심 먹고 졸음을 피하려고 카페인을 섭취하지 누가 오후 다 늦어서 커피를 먹어요? 진짜 스벅코리아 감 다 뒤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격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스벅을 정말 사랑했던 이유, 정말 예쁘게 기획된 굿즈에서도 신세계 이마트에 인수된 후에 문제가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스벅 캐리백에서 무려 발암물질이 나왔다. 또 어떤 상품들에선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딱 봐도 비용은 비용대로 절감하고 값은 값대로 받겠다 라는 놀부심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가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변하니까 뭔가 예전 같지가 않고, 뭔가 스벅에 가면 돗대기 시장에 간 것 같고 굿즈를 사면 무슨 다이소에서 산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런 말은 다이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죠? 다이소 상품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발암물질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 스벅만의 쾌적함이나 친절함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파트너분들이 스타벅스 코리아 창립 최초로 트럭 시위를 하는 모습마저 보여주었죠. 이분들은 자신들은 커피를 내리고 파는 일을 하고 싶은데 1년 내내 굿즈 판매와 마케팅 이벤트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월급도 200만원이 안 되게 받았다는 내부자의 증언들도 있었죠. 이렇게 굿즈를 팔아라, 마케팅 활동을 프로모션해라 푸시하는 상황 속에서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커피를 받고 또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친절함을 종업원들에게 바라는 일이 사실 요원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신세계 이마트의 지분 인수 단 3년 만에 일어났다는 점이 진짜 놀랍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도 스타벅스를 찾았던 고객들은 스벅 커피 맛이 예전 같지가 않다, 어느 지점을 가든 꽤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 스벅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다 너네가 착각하는 거다, 원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잠깐 생각해보면 상품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펜티엄 컴퓨터들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충분히 좋은 컴퓨터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죠. 시대가 지나가듯 상품도 변해야 됩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던 한국의 카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들에게 스타벅스의 커피는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스타벅스 코리아 커피 맛에 큰 감명을 받은 한국의 여러 창업자들은 스타벅스와 아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을 창업했고요.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 규모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거두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4년 현재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다 라며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이젠 한국에도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고급 스페셜티 카페들이 정말 여러 들어온 상태이고 소비자들의 고급 커피에 대한 기대는 아주 높아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장의 반대편에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커피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럼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 과연 스타벅스는 잘 나가던 과거의 영광 1왕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스타벅스에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승부수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 맛볼 수 없는 프리미엄 라인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도 5등 안에 드는 한국 커피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스타벅스는 특히 한국의 리저브 매장을 정말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게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승부수를 두었던 리저브 매장에 대한 투자는 또 한 번 스타벅스의 가슴 아픈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가 일반 매장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다 라는 스타벅스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전 세계 단 7개만 있다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에 다녀왔는데요. 음료 단 2잔에 23,000원, 이 조각 케이크 하나가 무려 하나에 15,000원이었습니다. 한번 먹고 나니까 한국의
스타벅스의 리저브 매장 시도가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1초 만에 이해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스타벅스를 호되게 까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야, 스타벅스 걱정을 왜 하냐? 우리 집 근처 스타벅스 가보면 사람들 엄청 빠글빠글해. 네 걱정이나 해 임마.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스타벅스가 예전 같진 않다지만 한국의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여러 높으신 분들의 상황이나 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커피업계의 상황 때문에 스타벅스가 점점 내가 알던 그 스벅과는 다른데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가의 랜드마크였던 신촌 맥도날드 폐점. 한때는 하루에 3,000명이 넘게 방문했다는 맥도날드 압구정점 역시 폐점. 이외에도 우리가 정말 자주 갔던 서울의 주요 맥도날드 지점들이 연이어 폐점하면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였던 한국의 맥도날드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인데요. 한국 맥도날드가 지난 5년간 기록한 누적 적자만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냥 맥도날드가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기록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와 다르게 글로벌 맥도날드는 매년 몇십조 원의 꾸준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제는 정말 웰빙 트렌드가 돼서 패스트푸드점들이 다 떡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맥도날드를 제외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와 같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한국에서도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미스테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한국 맥도날드가 올락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한국 역사상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는 80년대가 지나고 한국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죠. 그런 달라진 모습 중 하나는 주머니도 두둑해졌겠다. 우리가 퇴근에 저녁으로 또 야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요즘 자영업자들 대위기다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불과 30-40년 전엔 한국의 외식 산업은 몇십 년마다 무려 2배가 커지는 그야말로 대호황의 산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젠 정말 친숙한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부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죄다 들어온 이유가 다 여기에 있죠. 그리고 그 요식업 물결 선봉장엔 맥도날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상권의 중심지였던 압구정 로데오에 맥도날드 1호점을 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쉑쉑이나 파이브가이즈는 정말 잽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 두 지점에서 약 8개월 동안에 햄버거가 100만 개 넘게 팔렸다고 하죠. 각 지점당 평균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맥도날드는 한국 외식 시장이 커갈 때마다 그대로 성장하는 데 성공해서 한국인들 뇌리 속에도 햄버거면 맥도날드라는 그 공식을 브랜딩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맥도날드의 믿을 수 없는 몰락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 슬금슬금 적자를 내기 시작하더니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 금액만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흑자는 단 한 해도 기록하지 못했죠. 폐점하는 지점 수도 갈수록 늘어서 맥도날드의 전성기에 비교했을 때 약 10% 이상의 매장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적의 라이벌 버거킹은 매우 공격적으로 신규 매장을 오픈하고 있고 또 그냥 최근 몇 년 한국의 내수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하기에는 버거킹이나 맘스터치와 같은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은 돈을 거뜬하게 벌고 있어서 맥도날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맥도날드 내부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국에서도 잘 나가던 맥도날드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나? 많은 사람들이 꼽는 두 가지 이유 지금 바로 갑니다. 첫 번째는 맥도날드의 햄버거들이 정말 최악으로 창렬화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의 대표 매니저 빅맥입니다. 빅맥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맛있다, 먹고 싶다, 가성비 좋다. 저는 그런 좋은 수식어가 아니라 아니 이름이 빅맥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지? 하나만 먹고서는 도저히 배가 차지 않잖아. 저는 그런 화가 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돼지 새끼여서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다른 햄버거를 가져와서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경쟁사 버거킹의 와플 주니어입니다. 아니 명색의 이름이 빅맥인데 일반 와퍼도 아니고 어린이들 먹는 와퍼 주니어하고 크기가 비슷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인터넷에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는데 저처럼 빅맥 사이즈가 왠지 어렸을 때보다 작아진 것 같아, 맥도날드 밑장 빼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또 당연히 또 한편에선 너가 그냥 살이 쪄서 돼지 새끼가 된 거야, 빅맥 작아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니까 무려 오피셜 자료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의 빅맥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패티와 햄버거 전체 무게 전부 다요. 그래서 미국의 네티즌이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예전의 빅맥과 현재의 빅맥을 재현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예전과 지금의 빅맥 차이가 정말 엄청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 크기를 보면 왜 이름이 빅맥이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죠. 아니 그럼 맥도날드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햄버거 크기를 줄여준 건 알겠어. 그럼 가격도 줄여졌나? 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맥도날드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최근 들어서 불과 3년 만에 크기도 줄였는데 가격도 20%가 넘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 단품에 5,500원이면 세트로 먹으면 8,000원, 9,000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 인류 기업이란 아주 단순하게 제일 싸고 제일 좋은 상품 만들면 된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빅맥은 더 이상 싸지도 않고 크기도 왕창 줄여서 경쟁사
X사 햄버거들에 비해 이제 좋은 햄버거인가? 햄버거 비주얼을 보는 순간 갸우뚱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도 이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경영적으로 이렇게 폭망을 이어나가는 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죠. 맥도날드가 더 이상 한국에서 쉽지 않아져 버린 두 번째 이유는 맥도날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보다 막강한 경쟁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가 라인으로 가면 파이브가이즈, 쉑쉑, 고든 램지버거 같은 쟁쟁한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가성비를 따지는 그와 정반대편에선 우리 곁에 소리 없이 강한 강자 맘스터치가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맘스터치는 롯데리아, 버거킹, KFC와 같은 정말 대대로 막강한 경쟁자들 속에서 19년엔 영업이익 190억, 20년엔 260억, 상당히 준수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맘스터치의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은 맘스터치의 본사 기준이고 실제 가맹점들의 매출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진 못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체인점 사업의 경우에는 점포수가 이렇게 한껏 늘리는 과정 속에서는 인테리어비, 가맹점비, 프랜차이즈비와 같은 직접적으로 식품을 판매해서 남기는 영업이익보다 그 외적으로 부가적인 수익이 많기 때문에 진검승부는 점포수가 안정된 다음에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커피도 영업이익이 지금 20%씩 찍히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5%에서 10%씩 하는 스타벅스보다 마진율이 높은 업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수가 이렇게 성큼성큼 는다는 것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맘스터치를 굉장히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맘스터치의 간판 메뉴 싸이버거는 단품 메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90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 메뉴를 먹으면 5,000 얼마대, 무려 2명이서 10,000원이면 어느 정도 배부르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맘스터치가 세트 5,000원인데 빅맥은 단품으로 5,000원이다? 이거 완전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충성도를 믿고 가격을 올렸다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세게 받고 있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두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맥도날드 본사는 이렇게 한국 맥도날드가 장사가 안 되고 있으니 울상 짓고 있는 것이냐? 라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경영하는 형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오히려 한국 맥도날드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한국 맥도날드를 무려 7년 넘게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었는데요. 그동안 메일이나 동원과 같은 한국 식품 기업들이 적자는 좀 보고 있어도 맥도날드가 주는 이름값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인수하기 위해서 정말 군침을 흘렸습니다. 인수 가격으로 무려 3,000억이 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하죠. 아니 무슨 백날 첫날 적자만 보는 회사가 무슨 2,000억, 3,000억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 맥도날드에도 비장의 한 수가 있었죠.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프랜차이즈 회사들과 다르게 부동산을 본사에서 직접 사서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맥도날드가 보유한 주요 부동산 가치 규모만 1,700억이 넘는다고 하죠. 게다가 맥도날드의 매출의 4분의 1 KFC가 매각금액 500억, 한국과 일본의 매출을 합하면 한국 맥도날드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가진 버거킹이 약 2,00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고 하니까 2,000억 원에 부동산 규모 한 1,700억을 합해서 국내 대기업들은 약 3,000억 원을 인수가에 써서 적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인수는 결렬됐죠. 미국 맥도날드 본사가 워낙 완강하게 5,000억 이하는 절대로 안 판다, 내가 미쳤냐 라는 강한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5,000억까지는 쓸 수 없었던 메일이나 동원 입장에선 인수엔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었죠. 24년 9월 30일 드디어 카타르의 한 회사가 한국 맥도날드를 본사로부터 약 5,000억 원에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회사를 5,000억을 주고 샀다고? 선뜻 믿겨지지가 않는 결정인데 미국 맥도날드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맥도날드의 지분이 0%라 하더라도 매년 매출액의 약 5%를 프랜차이징 피로 가져가다 보니까 한국 맥도날드가 얼마의 적자를 보든 전혀 상관없이 매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완전 노나는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한국 신세계가 스타벅스 지분 대부분을 인수해도 결국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프랜차이징 피를 꼬박꼬박 납입해야 하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한번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머지 회사들로부터 쪽쪽 빨대를 꼽아 뽑아 먹는다. 진짜 우리나라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선진 경영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개꿀이. 한국의 자영업자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하기를 꿈꿔본 매장이 있죠. 그 주인공은 베스킨라빈스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였냐면 빙과류 시장 전체가 30% 넘게 녹아내리고 나뚜로와 같은 유력 경쟁자마저 사업을 접고 있는 판에 같은 시각 베라는 오히려 아이스크림 값을 쭉쭉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베라는 여전히 믿겨지지가 않는 매출 성장을 거듭했죠. 그 결과 베라는 한국에서 가장 피 튀기는 경쟁의 장이라는 요식업체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패점률을 기록했고 한국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베스킨은 차리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들 다들 생각해왔죠. 그런데 최근엔 베스킨의 신화가 완전히 깨져가고 있죠. 최근 20년 내에 처음으로 베스킨의 매출이 15%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모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매장의 양도가 나왔다고 하면 문의를 수십 통 받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엔 양도 점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죠. 한때는 자영업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화라고 불리던 베스킨라빈스에게 가장 최근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흑우입니다. 최근 베라의 상황이 정말로 심상치가 않죠. 베라라고 하면 저는 몇 년 전 정말 빈털터리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진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장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저는 자영업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입해서 며칠 동안 눈팅을 했는데, 그 당시엔 정말 잘 나가고 있던 베라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뉴진스, 아이브 저리 가라 할 만큼 아이돌 그 자체였죠. 베라는 푸차 자체가 넘사다, 최소 A급 혹은 S급 그 이상의 성공이 보장되는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베라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였어? 이렇게 혹했던 저는 베라 점장님을 꿈꾸었는데요. 역시나 세상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없죠. 지방에 매출 4,500만원 정도 나오는 베스킨라빈스가 나온 게 권리금이 4억원, 30평대 매장에 나온 권리금이 5억원, 게다가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7년이면 인테리어를 새로 다시 해야 돼서 또 5천에서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결국 여유 자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5억에서 6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굴러가는 베스킨을 차리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계산이 되었었는데, 아니 5억이 아니라 통장 계좌에 500만원도 있을까 말까 했던 저 같은 거지한텐 정말 언감생심이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돈만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프랜차이즈 하나 여는데 돈다발을 싸들고 가도 대기순번을 1년,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역들도 있었죠. 워낙 기본빵 장사가 잘 되는 베라라 그런지 베라 점장님 다는 것도 이번 생에 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마저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그런 베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스킨의 매출이 약 15%가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흑우야, 너 오늘 또 무슨 호들갑 떨고 그러냐? 이렇게 매출 쭉쭉 올랐으면 한 해 정도는 부진할 수도 있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베스킨 가맹점들이 돌아가는 실제 운영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텐데요.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죠. 우리가 베라에 가면 항상 보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는 통, 볼 때마다 야 저거 원가 얼마일까 생각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어떻게 보면 물에 설탕을 잔뜩 탄 그야말로 물장사일 텐데 저게 과연 얼마나 할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베라는 SPC 산하 소속 회사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죠. 베라 아이스크림의 원가율,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베스킨라빈스 가맹 본점에서 베라 점주님들에게 제공하는 아이스크림 유통 가격이 생각보다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시기마다 또 재료마다 약간씩 다른데 판매가에서 재료 원가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50에서 55%라고 하죠. 베라 완전 물장사 아니야? 그냥 파는 대로 남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제 스스로가 완전히 바보 멍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가율이 높은 비즈니스의 특성은 무엇이냐? 회계를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죠? 매출이 조금이라도 요동칠 때마다 점주님, 점장님들이 입는 피해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정말 알짜로 경영되고 있는 베라의 영업이익률이 약 15% 정도라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든 베라의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든 매출이 약 10% 떨어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간 줄지만 마진, 즉 영업이익률은 형편없이 줄어들죠. 매출이 약 10%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약 37%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약간일지라도 매출이 떨어지게 된다면 마진은 굉장히 크게 타격받으시게 되죠. 그 때문인지 한때는 돈을 아무리 싸들고 가도 쉽게 창업할 수 없었던 베스킨라빈스인데, 요즘은 자영업 사이트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베스킨라빈스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스킨 아이스크림의 원가율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자면, 재료 원가 50%에서 55%는 정말 많이 비싼 가격이죠. 보통 패스트푸드나 프랜차이즈 업계가 약 20에서 30%, 고급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 정도 가야 40에서 50%가 난다고 하는데, 와 진짜 베라가 파인다이닝급이었다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완전 마른 오징어에서도 즙을 짜서 드실 분들이죠. 게다가 최근 소비자들이 베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킹받는 포인트는, 베라는 스스로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베라? 너 프리미엄 맞아? 라는 생각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사상 처음으로 매출마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이 이런 건강 정보를 보고 듣고 알기 너무 쉬워졌고, 사실 당덩어리일 베스킨라빈스를 먹게 되면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등 혈당 스파이크만 팅팅 불어오르게 되고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더 많이 알고 계셔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당뇨병은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가 같은 그런 갑부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완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서운 질병이 당뇨라고 하는데, 한번 걸리게 되면 만성피로, 에너지 저하, 무기력감, 그런 증상들을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베라가 맛있긴 하다만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가지면서까지? 라는 생각이 소비자들 뇌리에 점점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미국 베라 본사의 공동 창업자의 아들 존 로빈스는 무려 매년 수조에서 수십조를 벌어다 들이는 회사의 상속을 포기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잘 먹는 법에 대한 강의를, 또 책을 쓰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존 로빈스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베라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은 생전 100kg가 넘는 고도 비만이셨고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고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자신의 아버지는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달고 살았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과 궤저증으로 고통을 받았었다. 그렇게 가족들을 떠나보낸 탓에 정작 베라 창업자의 아들은 몇십조 원의 상속을 포기하고 공중보건 캠페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시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론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전체가 기필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2024년에 식품업계를 강타한 가장 큰 트렌드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저는 제로 칼로리 관련 식품에 폭발적인 성장을 들 것 같은데요. 아니 점점 소비를 안 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시장만큼은 매년 10%,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정말로 무섭죠. 이제는 음료뿐만 아니라 크래커나 과자, 맥주, 일반 드링크와 같은 폭넓은 상품들에서 식품 회사들이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뛰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아이스크림계에도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으니 아마 편의점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칼로리, 저당 식품들로 무장한 라라스윗이죠. 한국의 빙과류는 롯데나 혜태와 같은 아주 오랜 시간 해먹던 플레이어들이 제품을 돌아가면서 내고 있었는데 당차게 등장한 신입생 라라스윗 무려 매년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매출만 180억. 업계에서는 또 다른 식품업계의 대기업이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내고 있죠. 시대는 정말로 변했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건강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상품들을 소비한다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든 간에 계속해서 팔던 제품들을 계속 팔고 기존에 있는 과자 맛들을 콜라보하면서 깔짝깔짝씩 새로운 제품을 내어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빙과류 시장의 신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넷플릭스 시리즈가 나왔죠. 바로 흑백 요리사입니다. 한국과 글로벌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요리사들이 나와서 계급장 다 떼고 오직 맛으로만 진검승부를 하는데 그야말로 최근 국내외에선 난리 그 자체죠. 불과 3일 만에 한국에선 1위, 전 세계 넷플릭스에선 1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이제 이런 방송을 한번 다 한 셰프들은 식당들이 정말 대박 나겠다, 완전 돈방석에 앉겠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한 가지 반전이 있죠. 한 끼에 10만원, 20만원 받는 파인다이닝의 운영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흠난 셰프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폐업한 예는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흑백 요리사에 나왔고 요리 유튜버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승우아빠의 경우에도 직접 차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선 불과 2년 만에 폐업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번 흑백 요리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포스를 내고 있는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도 무려 대기업인 CJ 제일제당의 도움을 받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차렸지만 불과 3년 만에 경영상의 곤란함으로 투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면 정말 말 다 했죠.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와 실력 모두를 갖춘 셰프들마저 파인다이닝 식당 운영에 큰 어려움과 결국 폐업의 길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오늘은 파인다이닝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파인다이닝은 한 끼에 한 명당 최소 10만원 정도 하는 그런 코스 메뉴를 파는 식당을 이야기하죠. 가격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 끼에 10만원이면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겠네? 그러나 다들 잘 알다시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최근 1년간 특히 코로나 유동성 시기가 끝나면서 한 끼에 그렇게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파인다이닝 식당, 또 고급 오마카세 집들이 줄지어서 폐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점한 식당들이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잘 안 해서 아니냐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리사 중 한 명일 대형 유튜버 승우아빠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 파인다이닝의 성지 압구정 로데오역에 아주 당차게 자신의 고급 레스토랑을 차렸다가 초반엔 수많은 구독자들이 찾아서 호황을 이루는 듯 했으나 불과 2년 만에 폐업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승우아빠가 얼마나 이런 파인다이닝 식당들을 운영하기 어려운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끼에 10만원을 팔면 그 중에 5천원밖에 안 남는다, 또 손님 예약이 조금이라도 빵꾸나면 그냥 적자가 나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승우아빠는 아무래도 정통 요리사라기보다는 좀 엔터테이너 아니냐, 정말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파인다이닝을 운영하면 다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한식의 본연의 맛을 살려서 무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밍글스의 강민구 대표가 셰프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미슐랭 2스타를 받고 난 직후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이런 미슐랭 2스타를 받아서 매우 기분이 좋지만 미슐랭에 앞으로 더 그 깐깐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운영비가 높아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크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까지만 들으시면 자영업자들이 징징거리는 거 아니야? 장사꾼들은 다 남는 게 없다고 거짓말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중에서 외부 기관에 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려 전성기엔 파인다이닝 식당만 20곳을 넘게 운영한 주식회사 오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픈의 2022년 매출이 약 5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 비용으로 대표되는 매출 원가가 45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매출 원가 비율만 92%가 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마케팅비 등을 까딱해서 조금 더 쓰고 또 매출이 그 다음에 살짝만 떨어져도 그냥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버리게 되는 사업이에요. 실제로 주식회사 오픈도 최근 내수 경기가 살짝 안 좋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소속돼 있던 식당들이 연이어서 폐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손꼽히는 셰프들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라는 안성재 셰프 또한 실력으로는 정말 끝판왕을 깼다는 미슐랭 3스타를 얻고 난 후에도 식당의 유지비가 많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도 투자를 철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셰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파인다이닝 운영 어려운 거 알겠어. 근데 비용이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들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야? 이렇게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충격적으로 적게 남기는 이유는 임대료와 재료비 또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뭐 그래, 미슐랭 스타에다가 파인다이닝 식당이면 재료비는 깎을 수는 없을 테니까 좀 임대료가 싼 데서 하면 안 되나? 아니 꼭 강남 한복판에 비싼 데에서 삐까뻔쩍하게 해야 돼?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끼에 최소 10만원, 20만원, 30만원도 우습게 하는 그런 식당들을 누가 갈 것이냐? 사실 돈이 정말 많은 분들 아니면 이케아 중요한 기념일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갈 수 있는 게 파인다이닝이잖아요. 사실 그마저도 우리나라 국민하면 뭡니까? 가성비의 민족. 한 끼에 10만원 미쳤어? 야 그 돈이면 소고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찔끔찔끔씩 나오는 메뉴들을 먹는 식당들에 10만원, 20만원 혹은 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은 인구 구조상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다이닝을 운영하는 셰프들은 자존심이나 남들에게 뻗대기 위해서가 아닌 강남 압구정 정도가 아니면 그 고급진 레스토랑들을 손님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높은 가액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인건비는 어떨까요? 인건비야말로 식당 오너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8년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무려 1.5배 그 이상이 올랐죠. 그런데 특히나 식당은 돈이 정말 많이 가고 일이 상당히 고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낄래야 아낄 수가 없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열연하고 계시는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미슐랭 3스타 모스 서울을 방문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당 안에 밥을 먹고 있는 사람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고객이 20명이면 웨이터와 셰프들이 거의 한 30명은 돼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포션을 줄인다? 와 이것도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제반 상황을 들어보니까 저도 승우 아빠가 왜 이렇게 10만원을 팔아도 5천원 남기기가 어렵다, 유명 셰프들도 까딱하면 정말 적자가 나고 망하기 십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연거푸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들죠. 요식업계가 얼마나 빡센데 그렇게 어렵게 일하고도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적자에 허덕이면 도대체 파인다이닝을 왜 해? 병신이야?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파인다이닝 식당들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예라고 합니다. 안성재 셰프가 국내에서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명예가 있잖아요.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수많은 셰프들이 정말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엄청난 셰프들이 있는데 그런 셰프들도 이 젊은 안성재 셰프에게 리스펙을 하는 모습이 정말 요리는 하나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로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야 지금까지 파인다이닝 식당들 돈 안 된다 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파인다이닝 식당 오너들이 100명이 있다면 90명 혹은 그 이상은 이렇게 폐업 엔딩을 맞이하지만 아주 극소수는 완전 천상계로 승천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리 관련 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스타 셰프가 된 고든 램지를 들 수 있죠. 고든 램지는 방송에 출연할 뿐만 아니라 런던에 두 곳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고든 램지조차도 자신의 파인다이닝 식당들에선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과연 고든 램지는 어디서 떼돈을 벌고 있을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고든 램지는 자신의 이름값과 영향력을 한껏 활용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수많은 식당들을 오픈했습니다. 한국에도 잠실, 성수 등 여러 곳들이 배치돼 있죠. 저도 고든 램지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나 궁금해서 가봤는데 무려 햄버거 하나에 14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웬만한 최고급 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햄버거 하나에 태운다? 와 진짜 어질어질하죠. 이 메뉴뿐만 아니라 다른 버거들도 가격이 굉장히 있어서 햄버거 하나에 콜라 하나 시키고 감자 하나 시키면 5만원은 그냥 가뜩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버거뿐만 아니라 다른 라인의 식당들도 절찬리에 운영 중이죠. 저는 정말 한번 방문해보고 이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될까 싶었는데 한국 형님들은 정말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잘 되고 있는 고든 램지 스트리트 피자가 결국엔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으로 폐점했다고 하죠. 실상을 들어보니까 3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한 피자 뷔페라고 열심히 홍보를 했었는데 고객들이 피자를 먹어도 다음 피자를 안 내주고 음료수를 하나 추가하는데 5,000원에 소스 하나 추가하는데 또 5,000원. 이쯤 되니까 내가 피자에 왔는지 최고급 레스토랑에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니까 눈치 빠른 한국인들 또 이런 식당은 절대 안 가죠. 결국 폐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고든 램지의 이름을 딴 식당들은 정말로 잘 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아닌 그보다 더 영역을 확장해서 돈을 버는 것이 어쩌면 명예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는 셰프들의 꿈이 아닐까 하고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의 카페들 많아도 도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한국 카페의 숫자가 무려 편의점의 2배 10만 개를 드디어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카페들을 보고 있노라면 와 정말 이런 카페들이 다 장사가 될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IMF보다 지독하다는 최근 한국 불경기까지 겹쳐서 개인 카페 폐업률은
4%에 달한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엔 프랜차이즈 카페들까지 폐업률이 치솟고 있어서 한때는 고퀄리티 커피로 정말 유명했던 커피빈마저도 폐업률이 40%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카페의 과당 경쟁과 또 역대급 불경기까지 겹친 국내 카페 업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정말로 좋아하지만 또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분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레드오션 중에서도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져가는 카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은 90년대 후반 스타벅스와 커피빈이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카페 경쟁 구도에 돌입했죠. 커피란 음료의 맛도 맛이지만 지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혼자서 책을 보거나 또는 노트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혼자 할 때 생각해보면 정말 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에선 커피의 아성을 뛰어넘겠다, 여러 찻집 브랜드나 밀크티 브랜드 등이 어디 나도 한번 숟가락을 얹어볼까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한국인들의 커피에 대한 사랑을 숫자로 보면 정말 엄청난데, 카페 문화가 처음 자리 잡기 시작했던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들은 1년에 커피를 약 250잔씩 들이키기 시작했죠.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전 세계 성인이 평균적으로 130잔 정도를 마신다고 하니까 한국인들은 떡잎부터가 남달랐죠. 그래서 그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점심도 안 먹고 커피를 먹는다, 요즘 한국인들은 하루에 커피를 2잔씩 먹는다, 그런 문화 충격을 받는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약 200잔 정도를 먹었던 2000년대 중반의 한국인들은 오간데없고 2010년대 들어서 커피 소비량이 쭉쭉 늘어나기 시작했죠. 300잔, 380잔, 400잔, 매년 10%가 넘게 뛰더니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1인당 평균 500잔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출근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1년에 평균 직장인들 출근 일수가 220일 정도라고 하는데 커피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하루에 3잔, 4잔씩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자 완전히 대박친 기업들이 있죠. 그 주인공은 이런 한국의 커피 시장의 잠재력을 예상하고 미리 시장에 진출해서 들어와 있던 스타벅스나 커피빈과 같은 프랜차이즈들이었습니다. 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다른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처럼 몇십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준수한 영업이익을 거두는 회사였는데 한국의 커피 시장이 불과 10년 사이에 4배가 뛰다 보니 스타벅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도 2020년 기준 무려 2천억 원을 넘겼죠. 이런 금액이 요식업계에서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100대표의 더번 코리아 전체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원인 걸 생각했을 때 전성기 스타벅스라면 2년에 한 번씩 100대표의 회사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상에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국내 커피 시장 규모가 이렇게 날로 거대해지자 또다시 한국인 종특이 발현됐죠. 바로 남들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다 따라하자, 우리가 언제나 봤듯이 대왕 카스테라, 벌꿀 아이스크림처럼 이런 외국계 카페 프랜차이즈의 성공을 본 한국인들은 야, 우리도 스타벅스에 질 수 없다, 토종 커피 브랜드를 만들겠다 하면서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이디야와 같은 그런 수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런칭되었고 2010년대 들어서 노란머리에 그들이 왔다, 국내 커피 시장을 다 집어삼키겠다, 무서운 기세로 초저가 커피 브랜드들까지 연이어 런칭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무려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직장 나와서 누구나 차린다는 치킨집조차 추월했고요. 개인 카페까지 포함하면 편의점의 2배가 넘는 무려 10만 개의 카페가 한국에서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인구 900만의 도시 서울에 카페 숫자가 약 2만 5천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와 인구가 상당히 비슷한 800만의 뉴욕에 전체 카페 숫자가 약 3천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 카페 자영업자들은 무려 9배가 넘는 과다 경쟁 속에서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카페의 경쟁이 이렇게 포화되자 개인 카페는 물론 기존에 잘 자리 잡고 있었던 카페 프랜차이즈들마저 경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휘청이고 있다고 하죠. 한국 카페의 지존이라고 불리던 스타벅스마저 영업이익이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매장 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서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 면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모습은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투썸이나 이디야와 같은 중견 커피 브랜드들도 경영 한파를 미처 못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카페의 과당 경쟁 속에서 가장 크게 피를 흘리고 있는 브랜드는 아마 커피빈이 아닐까 하는데요. 국내 수많은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와, 이게 정말 맞나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폐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파로 아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던 커피빈 매장들이 문을 닫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무려 2년 만에 폐점률이 40%가 넘는다고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커피빈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변화에 상당히 느린 그런 카페로 유명했는데요. 손님들이 나는 카페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콘센트도 없어, 와이파이도 없어, 이게 말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커피빈 코리아는 안전상의 이유로 매장에 콘센트를 둘 수 없다, 커피에 집중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했었죠. 야, 커피빈 너네가 무슨 블루보틀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그 밖에도 커피빈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커피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또 그에 비해서 맛있다는 느낌도 잘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는 커알못이라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맛있기로 정평나 있고 또 그에 비례해서 돈도 많이 받는 블루보틀과 같은 하이엔드 카페 브랜드들은 이런 카페 과당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블루보틀 영업이익도 전년 비해서 16%
36% 줄어들었다. 당기 순이익 역시 매출액 대비 거의 못 남겨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노랑 형님들의 저가 공세 앞에선 형님도 한방 아우도 한방 공평하다, 그죠? 그런데 같은 시각 여느 프랜차이즈 업체들보다 가장 힘든 것은 동네에 있는 개인 카페라고 합니다. 투썸, 이디야, 할리스 등과 같은 이런 중견 프랜차이즈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폐업률이 약 5에서 10%에 머무르고 있는데 2020년대 이후에 새로 생긴 개인 카페들 중에서 폐업 비율이 무려 24%에 달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영세한 규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업황이 좋지 않아도 훨씬 더 크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전국의 모든 카페 사장님들한테 가장 최근 한층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4년 12월 13일 바로 며칠 전 기사죠. 로이터 통신은 단독 보도를 통해서 브라질이 전 세계로 공급하는 아라비카 커피 원두의 공급 가격이 내년에 말도 안 되게 치솟을 것이다 라는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이상기후로 커피 원두의 가격이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데 미국 뉴욕의 선물 시장에선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초저가 카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1,900원에 즐기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내년엔 더 힘들어진다니까 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럼 이렇게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이런 카페 브랜드에 있는 배울 만큼 배우시고 똑똑한 경영자들은 과연 어떤 계책이 있나 신기반기하고 박살나는 새로운 메뉴라도 런칭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저도 절로 드는데, 당연히 이분들도 놀랍게도 다 계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손잡병법에 나오는 이도저도 안되면 36개 주랭랑이다, 답이 없다, 튀어라 전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업계 1호는 스타벅스 본사입니다. 한국의 카페 체인점들이 과당 경쟁으로 악화되자 스타벅스 본사가 신세계에 지분을 대거 넘긴 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국내 카페 업체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또 할리스까지 우리 곁에서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대형 카페 브랜드들이 너도나도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우리 주식을 제발 사줘 라면서 도망갈 궁리를 찾아보고 있는 듯 합니다. 열심히 경영을 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면 결코 이러지 않았겠죠. 아마 이분들 머릿속에서도 국내 카페 시장은 도저히 R&D든 새로운 투자든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법이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투자자들도 마냥 바보는 아니죠. 할리스나 투썸플레이스 또 이디야와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2년 3년 동안 IPO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장엔 계속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대표는 달랐죠. 최근에 더본코리아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더본코리아의 매출의 대부분은 백다방에서 나오죠. 삼성전자가 휴대폰도 팔고 냉장고, 세탁기도 파는데 결국 반도체라고 보는 것처럼 더본코리아 역시 사실상의 본체는 백다방에서 나오는 저가 커피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수많은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그토록 상장을 이뤄내지 못했는데 백 대표의 수완은 여기서도 드러났죠. 결국 더본코리아의 상장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상장한 지 한 두 달 되었나요? 성적표는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선 이거 완전 개미지옥 아니냐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메가커피, 컴포지어 커피와 같은 저가 커피 공세에 휘말리지 않고 백 대표가 또 개미 투자자들을 구해줄 수 있으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한국의 치킨 업계를 그야말로 씹어먹고 있는 3대장, 그 주인공은 다들 잘 아시듯 교촌과 BBQ 그리고 BHC죠. 그럼 그 중에서도 누가 과연 업계 1위냐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전통의 강자 교촌치킨을 뽑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과 2-3년 전부터 치킨 업계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업계 2위와 3위였던 BHC와 BBQ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동시에 교촌의 매출이 폭락하고 있죠. 특히나 교촌에 가려 만년 업계 2인자라고 생각했던 BHC는 뿌링클과 치즈볼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가고 있는데 각 분야의 탑이라는 스타벅스, 도미노피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와도 비교가 안 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업계 최초로 코스피 상장에까지 성공한 교촌치킨은 새롭게 유입된 투자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1등 자리를 굳히고 또 앞으로도 쭉쭉 나갈 줄만 알았는데 경쟁자들과 비교해 영 맥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치킨업계 최강자로 불렸던 교촌치킨,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흑우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 산업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아마도 치킨만큼 남녀노소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음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때문인지 한국 요식업계의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치킨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약 10년 전에도 특히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수혜를 가장 톡톡히 본 메뉴가 되었죠. 피자 시장 전체 규모가 약 2조 원도 안 되고 무려 시장 규모가 5조 원이라는 햄버거 업계도 가볍게 압도하죠. 치킨 산업이 이렇게 큰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뽕을 거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 치킨 요리를 먹어도 K치킨, 한국의 프랜차이즈 치킨들보다 맛있는 치킨을 찾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한국 치킨을 먹는 반응들을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 많은 치킨을 먹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맛있다, 최고다, 이런 반응들을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야 흑우야 너 병신이냐? 국뽕방송에 또 속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려 한국의 농식품부에서 여러가지 한식을 먹어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김치찌개도 아니고 불고기도 아니고 비빔밥도 아니고 1등을 차지한 게 치킨이었다고 하죠. 정말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도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에 15개국, 57개국, 무려 매장 수로는 수십 개, 수백 개를 내면서 K치킨을 성황리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BBQ 매장 수가 700개인데 매출이 172억, 매장당 1년 매출이 2천만원, 2,300만원 정도라는 거죠. BBQ형 장사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근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71%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여튼 K치킨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나 잘 나가게 된 이유 다들 아시죠? 바로 국내에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이 피 터지게 살벌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우리나라의 치킨 프랜차이즈 개수만 477개라고 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치킨들은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런데 이런 치열한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에서도 한때는 당당히 1등을 찍었던 프랜차이즈가 있었으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교촌치킨입니다. 91년도에 구미에서 이렇게 작은 매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당시 온갖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들이 난립하면서 춘추 전국시대였던 한국의 치킨 전쟁을 전국 모든 지역 재패를 하면서 당당히 1등을 찍어버렸죠. 다른 경쟁사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달짝지근하고 또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의 치킨 맛이 이렇게 험난한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엣지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치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교촌치킨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죠.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엔 거의 제가 아는 모든 요식업 업계 최초로 배달비 2,000원을 청구, 또 2021년과 2023년엔 메뉴를 3,000원씩 인상하거나 배달비를 꾸준히 올려서 이젠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으려면 결제 금액이 3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것이 교촌치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교촌치킨을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교촌치킨이 선도적으로 배달비를 청구하자 다른 많은 요식업체들이 따라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 인상 주기가 약 3년이었다가 최근엔 1년 반 정도로 짧게 줄어버렸죠. 또 교촌이 메뉴의 가격을 2,000원, 3,000원씩 올리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그대로 따라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와, 나 진짜 교촌치킨 10년 먹었는데 이제는 교촌치킨 도저히 못 먹겠어 라며 교촌치킨만큼은 먹지 말자 하는 불매운동의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 같은 돈 없는 서민은 불매운동이 아니라 치킨 한 마리에 3만원? 양도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 이거 두 명이서 먹으면 좀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매운동이 아니더라도 이젠 잘 사먹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촌이 2,000원, 3,000원, 4,000원씩 쭉쭉 가격을 올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교촌치킨 입장에서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죠. 얘네들이 도대체 뭐라고 변명하나 한번 살펴보았는데 교촌은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은 원재료를 사용한다, 다리 날개와 같은 그런 부분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치킨집들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라고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럼 너네들 다른 회사들보다 작은 치킨 쓰는 건 쏙 빼놓고 이야기해?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닭값이 올라서 부득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아우 진짜 허구한 날 전쟁 타령 지긋지긋하다, 그죠? 팩트체크를 바로 들어가 보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생닭 시세가 올라간 것은 맞는데 그 이후로 유통 물류 등이 안정되면서 닭고기 시세가 2024년 현재로는 고점 대비 30%가 넘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특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락해도 한 번 올린 값은 절대 안 내린다, 그죠? 사실 최근 교촌치킨이 BHC나 BBQ보다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건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도 한 몫을 했겠지만 숨겨진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교촌치킨의 매출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서 점포당 연 매출로 한번 따져보면 한 2, 3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7.5억 정도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6억대로 주저앉긴 했지만 경쟁사인 BHC나 BBQ보다는 점포당으로 따지면 매출이 여전히 한 30%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비밀은 BHC나 BBQ보다 교촌치킨이 매장 수 증가가 훨씬 더 더디기 때문에 이렇게 총 매출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훨씬 부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교촌치킨 관계자는 이렇게 신규 가맹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게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재 원칙으로는 새로운 도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점포수를 함부로 확대하지 않을 거다 라는 내부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여느 상권을 검색해봐도 교촌치킨의 매장 수가 같은 지역의 경쟁사 BHC나 BBQ보다 훨씬 적은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지표를 보면 BHC나 BBQ 등 가맹점 변동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3년 동안 신규 개점과 폐점이 각각 수백 건에서 1000건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촌치킨은 다른 가맹점보다 신규 개점이 훨씬 적고 심지어는 폐점할 때 하더라도 양도 인수로 대부분 해결해서 계약 종료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한번 교촌치킨을 차리면 정말 웬만해선 거의 그대로 영업한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와, 교촌치킨 이거 가맹점주들을 이렇게 생각해준다고? 완전 킹각 기업 아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영업 행태는 뜻밖의 전혀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해낸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바로 교촌치킨이 치킨업계에선 사실상 유일하게 코스피에 상장까지 했기 때문이죠. 교촌치킨에 투자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은 많이들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자금들을 유입받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국내든 해외든 매장 수를 많이 늘리고 또 맛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돈을 팍팍 써서 기업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외형 성장에 욕심을 안 부려서 이렇게 평행하게 갈 거면 애초에 상장을 왜 했어? 라고 많은 교촌치킨의 소액 주주분들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촌치킨이 2위와 어찌되었든 매출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꺾이고 있다 보니까 소액 주주 입장에선 무려 4년 가까이 기다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60%가 빠졌습니다. 무려 10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뚫고 교촌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투자자들 발등을 정말 제대로 찍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촌치킨이 단지 1호 개미지옥이었을 뿐 앞으로도 한국 증시시장에 수많은 개미지옥들이 펼쳐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오랫동안 저성장을 할 것이 예측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지갑은 잔뜩 닫혀 있어서 요식업계가 정말로 힘든 이 상황인데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나 미디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 수많은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하면 상장을 해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주식들을 팔고 도망치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증시 상장 문을 두드릴 때마다 단골 레파토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증시 상장에서 투자 많이 받아서 해외에도 진출하고 또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훨씬 더 높일 거예요 라는 말이 실현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많은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이 앞으로 더 죽어가고 또 이런 증시에 상장이 되면 수많은 개미지옥이 펼쳐질 것 같아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장을 할 때 이런 공모주에 청약을 넣거나 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해서 현명하게 투자하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국에선 예능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백종원 대표죠. 무려 전국 단위의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일 뿐만 아니라 골목식당, 집밥 백선생, 백종원의 푸드트럭, 또 가장 최근엔 넷플릭스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고 있는 흑백 요리사까지. 그런데 그런 백 대표가 최근엔 그의 본업 요식업 프랜차이즈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려 6년 전부터 노력해온 회사의 상장이 가맹점주들과의 불화로 또다시 엎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었고 또 한편으론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지나치게 높은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야 이거 이번에도 설마 카카오 때처럼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의 등을 쳐먹으려는 속셈이 아니야? 비판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보여진 백종원 대표의 매우 대인배스러운 행보 덕분에 아직은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공모시장에선 개미만 털어먹고 떠나는 그런 먹튀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진 않고 있습니다. 과연 백종원 대표를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더본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백종원 대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6년 전 더본코리아를 상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 더본코리아가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통에 지금 상장하면 제대로 된 가치를 받지 못하겠다. 그리하여 공모의 중간 단계에서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상장의 뜻을 아예 접었던 것은 아니고 무려 6년의 준비기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키우면서 가장 최근엔 다시 한번 상장에 도전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백종원 대표는 공모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죠. 만약 증권신고서에 적힌 대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더본코리아의 주식을 무려 80%나 가지고 있는 백종원 대표 입장에선 지분 가치가 거의 2,500억 원에 달하는 이 정도면 거의 재벌급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재산 평가액을 기록하게 될 예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장을 앞뒀던 백 대표에게 지난 여름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죠. 그것은 바로 연돈 볼가치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우리가 계약 당시 설명을 들었던 매출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 그런데 본사에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었지 않냐? 라는 주장을 하며 더본코리아 앞에서 단체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면에선 뒤로 조용히 5천만 원, 1억 원 정도를 주면 우리 모두 조용히 사라져주겠다 라는 개인적인 통첩을 백 대표 앞으로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평소엔 굉장히 젠틀하고 온화하던 백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선 정말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즉각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백 대표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근 더본코리아의 한국거래소에서 예비심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는데 상장 가능 여부를 따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사업치다 보니 가맹점주들 간의 원활한 소통 관계인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든 간에 이렇게 다투고 시위하는 모습은 절대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백 대표 입장에선 빠르게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만큼 더본코리아의 상장이 정말 백 대표 입장에선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역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한편 백 대표의 상장 이벤트를 보며 시장에선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을 4,050억이나 받을 예정이라고? 아무리 백 대표가 유능한 사업가라지만 그거 너무 고평가 아니야? 라는 논란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공모주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게 그동안 국내 흑우 개미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핫했던 상장 주식들 중 하나였던 카카오 패밀리는 한국인들 생활에서 카카오톡을 빼놓고는 생활이 아예 상상이 안 되는데
카카오 많이 넣고 장기 투자하자 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은 주식이 2배, 3배 성장한 게 아니라 도리어 10분의 1 토막이 나기 일쑤였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해당 회사들의 최고의 임원들이었던 사람들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단단히 한몫을 챙겨서 나갔다는 게 정말 개미들, 흑우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빡치는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 평소에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백 대표도 이런 비판 어린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본코리아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찍히는 아주 좋은 회사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돈도 잘 벌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런데 시장에선 이런 백 대표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금이 바로 고점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뉴스에서 많이 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자영업 경기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폭망 그 자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식업은 앞으로도 더 좋아지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많은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요식업 시장이 가장 꽃피우던 시대, 바로 15년 전쯤 201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는 바로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7에서 8%로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국민들 지갑에 두둑히 돈이 꽉 차여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사모펀드 업체들도 야, 한국에 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들 진짜 돈이 잘 되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버거킹이나 BHC 치킨처럼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치킨뿐만 아니라 공짜, 매드포 갈릭, 크라제 버거처럼 다소 마이너한 요식업종들도 잔뜩 사가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5년, 10년 동안 이어진 경제 성장세가 그 이전과는 아예 달라진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례로 놀부를 인수했던 모건 스탠리라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그런 엄청난 집단에서 1200억 원을 들여서 샀던 회사가 불과 그로부터 5, 6년 후엔 1년에 200억, 250억씩 적자를 내는 회사로 돌아서게 됩니다. 와, 진짜 이거 엄청 크게 불렸다,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했던 모건 스탠리는 그제서야 놀부를 다시 재매각하려고 인수할 회사를 찾았으나, 아니 그 어떤 회사가 매년 적자를 200억, 250억씩 보고 있는 회사를 사가겠어요? 반값에, 또 반값에 할인을 해도 팔리지 않다가 결국 이후에 2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액수에 눈물의 손절을 하고 말았죠. 참고로 놀부를 모건 스탠리에 팔았던 놀부의 창업자 할머니는 매각대금 1200억으로 서울에 있는 건물과 빌딩들을 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서울의 부동산은 쭉쭉쭉 성장했던 걸 생각을 하면 전 세계 초인류의 인재들이 모인 사모펀드를 역으로 흙으로 만든 정말 재미난 사건이었죠. 이렇게 요식업계에서 다양한 사업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우리는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 내년 후년엔 더 무겁게 진출할 계획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본코리아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 요식업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본코리아 산하에 있는 여러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워낙에 사업 천재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백 대표이기 때문에 런칭한 브랜드들이 대부분 잘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 무려 25개의 브랜드를 런칭했고 이 중에서도 몇 개라도 잘 되는 점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소멸 직전 단계, 좀비 단계인 가맹 점포가 그야말로 하나도 없는 유령 브랜드들도 상당수 있는 만큼 요식업계의 사업이 백 대표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백 대표의 여러가지 수완이나 능력을 보고서 아니 그래도 백종원 씨인데 앞으로 더본코리아를 이끌며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천재적인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더본코리아의 직접적인 매출 구조를 따져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쉽게 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더본코리아가 최근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저가 커피의 대명사 백다방이라는 브랜드에 굉장히 무겁게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에 저가 커피의 경쟁이 최근 2년, 3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벤티, 메머드 익스프레스 이런 신규 저가 커피의 가맹점 수가 무려 최근 5년 사이에 5,000개가 넘게 생겼다고 하죠. 더본코리아가 아무리 여러가지 요식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출은 거의 대부분 백다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가 커피의 점포 수가 늘어나는 상황은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이런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을 자아내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시가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회사가 CJ 시푸드, 대상, 풀무원, 신세계푸드와 같이 글로벌로 K푸드를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 그런 식자재 유통기업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안 나올래 안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가장 최근 몇 년간의 K푸드 수출 성장세를 보면 라면, 김, 과자 등이 1년에 최소 10%에서 100% 가까이 성장한 데 반해서 국내 일반 요식업의 매출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한 연간 약 1%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성장세가 무섭고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니까 시장 규모의 천장도 국내 내수 시장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백종원 대표가 아마도 가장 역점을 두고 신경 쓰고 있을 더본코리아의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연예인 중 한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급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공모주가 등장을 할 때마다
때마다 국내 투자자들은 아예 그냥 등쳐먹기 좋은 흙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파렴치하게 그지없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선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혹시나 백 선생님과 더본 코리아에 대한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우측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꼭 남겨주세요. 저와 또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소중한 돈을 꼭 지키고 호구가 되지 않도록 또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재미나게 영상을 담아 업로드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런 재미난 영상들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